일단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끌고 있었던 노조의 측면도 있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결사의 의지를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야지 좀 더 치열하게 제가 앞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공직계 진출과 관련돼서 노사 협의라든지 사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첫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슈를 만들고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게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상당히 부담감이 갈 것 같고, 자, 이게 뭐 일종의 개인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제가 이제 국회로 입성하게 된다면 뭐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겠지만 이 일 자체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다른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결심을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조정 부사장을 떠나서 여태까지 우리 기업, 뭐 특히 재벌 경영주들이 해왔던 행태들이 신뢰를 이제 국민들이 가질 만큼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의구심이 저도 많고 많은 국민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울러 대한항공 내부의 노동자들도 그 점에서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한 면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재벌, 그러니까 그 자본 권력들이 여태까지 소유와 경영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착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유했으니까 경영도 내가 해야 돼. 그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한진해운 같은 사태도 있었고 또 뭐 아시아나 같은 사태도 이제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라는 어쩌면 최초의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조정 부사장이 뭐 어떤 목적성을 갖고 그런 말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외부의 상황보다는 자발성을 갖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점에서는 만약 그게 제대로 정착한다면 저는 좋은 시발점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번에 8명의 이제 사내외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몇몇이 비전문가이거나 혹은 그들과 연계관계가 있는 이 건이 있는 사람들, 뭐 변호인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을 변호해왔던 로펌 출신이라든지, 또 계열사의 그 사장단, 임원단들이었다든지, 이런 점에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런 이제 뭐 반조원태 세력이라고 좀 부르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뭐 노동자 대표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같은 NGO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도 그들의 영향력 배후에 조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담보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령 박창진을 뭐 이사로 내세웠다 그러면 제가 조현아 씨 조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이 담보됐다 그러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그 뭐 믿음을 죽인다는 게 저도 좀 어렵다.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할 때 저희가 들고 있었던 편말을 보면 조씨 일과 아웃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양호 씨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유와 그 경영을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소유 중인 건 나는 인정한다 우리는. 근데 경영 능력이 당신들이 있느냐? 당신들이 보여줬던 경영 능력이라는 게 내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탄압해서 휴가 안 주고 또 뭐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도시락 안 실어주고 또 기내 면세품 판매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피와 눈물을 짜서 노동자를 짜내서 만드는 이익 추구라 그러면 경영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1000%가 넘는 그 부채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내부 노동자, 뭐 민주적인 행동을 해왔던 내부 노동자들은 조씨 일가 전체가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뭐 조씨 일가 중에 누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원태파, 반조원태파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은 제가 또 뭐 대한항공을 떠났으니까 대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시 일가 자체가 경영 능력을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말로 저는 입사할 때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 경쟁을 뚫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 무릎 꿇어 나가 하면 나갈 수 있는 그 명령권자로서의 그 권한만 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뭐 800%가 넘는 지금 그 부채율이라든지 여전하고 아울러 내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을 일종의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은태 씨도 아시는 것처럼 명예퇴직을 작년부터 실시했고 무급휴직. 제가 이 무급휴직이라는 얘기를 외부에서 했을 때 많은 이제 조금이라도 뭐 이 직장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에? 무급휴직이라고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직도 본인들이 책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손쉬운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차이점보다는 뭐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제가 잘 훈련된 사람이었구나라는 또 다른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일찍 대한항공에서 사무장으로 그 비행기라는 작은 사회잖아요. 그 일종의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로 나눠진 각 계급이 있고 100명의 승객이 탔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개성과 다양성이 있는 그걸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바닥이라고 말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정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뭐 말솜씨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 제가 사고하는 방식 또 남들에게 공감하는 방식이 어쩌면 정치인으로서도 참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기성 정치가 보여줬던 국민들로부터의 무관심 또 혐오를 일으켰던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욕심내는 사람, 넌 또 뭘 바라고 그렇게 해? 라는 이 편견의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라는 걸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시다시피 땅콩향이었거든요. 이 개인이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실히 자기 이제 소임을 다하면 저는 잘 보호받고 구제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이웃이나 제 옆에 지금 정말 불의에 어떤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장했으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활동인 거죠. 사회 제도를 위한 활동이고 그런 걸 했다면 그런 게 잘 받침이 돼 있어서 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저도 보호를 받았을 텐데 저는 이기적으로 저만 잘 사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만 괜찮으면 돼 해서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의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각성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치라는 거에 눈을 떴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야 되겠다. 왜냐? 믿을만하고 정말 정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어려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제가 꼭 국회로 입성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질 119법에서 이제 보호센터라는 거는 제가 이 일을 당해보니까 변호사 구하기조차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는 큰 자본 권력이잖아요. 아마 이제 제가 내 땡땡에 이제 나오는 검색을 해서 한 100위까지 중에 한 반 이상을 찾아가 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한 10군데, 20군데 계속 이제 왜 나를 안 해주지? 돈이 적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0번째 갔을 때 거기 계시던 이제 로펌 관계자분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사무장님은 그 인권 변호사나 시민단체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내 돈을 내고 그 맡기는 일인데 했더니
우리가 대한항공하고 상관이 없지만 언젠가 그 재벌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계열사가 있고 연계된 거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배제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변호사 하나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여론도 언론도 몰아치고 있죠. 외부의 상황도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 내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익 제보자들이 제일 손쉽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국가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같은데 이제 뭐 문을 두드리게 되죠. 근데 거기 공익 제보자만을 위한 어떤 부서는 없어요.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 중에 그게 들어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느냐?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사법 체계가 외국에 비해서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잘 돼 있느냐? 뭐 좋지 않다고도 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서구 사회들 보면은 1인 1변호사, 1인 1의사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 있잖아. 그래서 변호사도 너무 구하기가 쉽고 다가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내가 이걸 제기해도 되는지 충분히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갑질 119법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제일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땅콩 회항 이후에 개인적인 투쟁만 한 것 같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나마 생존자로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아까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 제보자 또 저같이 재벌을 상대로 해서 다툼이 있었던 상대 중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은 뭐 합의나 이걸로 끝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문다든지.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은 우리 사회 구조를 점검해보고 거기 문을 두드려보고 있는 제도들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수용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파격적인 것까지는. 제가 가령 일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넣어서 10%에서 30%의 그 손해액에 대해서 그게 확실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넣었던 거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수준의 법안을 냈다. 그게 받아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과에 관련된 입법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고려도 해야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만든 것이고 저는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박창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고 이걸 만들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을 통해서 서서히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정치인이 없구나. 또 내 위에 군림하는 자로 정치인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 또 혐오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 일개 노동자였던 박창진이었지만 삶의 크나큰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면에서 보존받아야 되고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잘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해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아픔과 또 인간이 먼저인 법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집행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행자의 위치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제가 국회로 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회의
그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에서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조명탄으로 거듭나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큰 기대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저의 고향이었던 항공업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는 어쩌면 그 하나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밀접한 또 하나의 생활권과 같은 지구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제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가 항공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 입법자들이나 또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국토위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항공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아울러서 법안을 낼 수 있고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항공 문화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또 선진 문화를 선도할 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